어제는 최순실 씨가 출석한 탄핵 심판 5차 변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은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나란히 특검에 소환이 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검에서 애초부터는 블랙리스트가 원래 초점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실장까지도 이제 좀 모아지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 그 당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국민소통비서관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체부 장관 김종덕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수사 사안으로 등극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특검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냐면 어떻게 그 당시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정무수석이 관여하지 않고 이것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동안에 알다시피 그 교육문화수석실에 모철민 전 수석, 송광용 전 수석, 그다음에 김상률 전 수석 다 이렇게 소환 조사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체육비서를 한 김소영 수석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그래서 분명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하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정무수석이 깊이 관여를 했다. 그래서 오늘 불러내서 좀 이야기를 확실히 한번 점검하겠다. 지난번에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에 부인하다가 네. 존재는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시인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국정원장을 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집도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다. 그래서 핵심적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네.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검찰이 오늘 특검에서 아마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좀 부인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존재는 알고 있다고 이제 말을 뒤집었는데 과연 오늘 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좀 할 거로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오늘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뭐 현 장관이죠. 이 두 분이 나올 텐데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제 최종 책임이 누가 있느냐의 이 부분에서 갈릴 거라고 보는데 예. 조윤선 현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이 뭐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책임자였지만 그것도 지시받았을 것이다. 지시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김기춘 전 실장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떠넘길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뭐 이 필요한 어떤 자료가 없고 네. 최근에 이제 CCTV를 복원을 했는데 예. 그때 뭔가를 이제 반출하는 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반출된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한 2주를 추적했는데도 사실상 그걸 찾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증거 인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용이 일정 부분 두 사람이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조윤선 장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표정이 좀 담담합니다. 차에서 지금 내려서 취재 기자들이 모여 있는 특검 사무실 주차장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은색 정장 자켓과 바지 정장 차림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직접 취재 기자들의 질문 한번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보면은 조윤선 장관이 지난번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요.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느냐 이용주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어렵사리 답변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답변을 하면서
알긴 알았다. 근데 그게 올해 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초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 첫 주밖에 안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진술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는 그냥 남들이 만든 거를 장관으로 취임해서 와 보니까 밑에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아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았다 이 정도의 진술만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특검에서는 그동안에 조윤선 장관 밑에서 일했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정무수석실에서 관여를 했다는 거를 검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오늘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진행될 텐데 과연 조윤선 장관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어제 최순실처럼 모르쇠로 또 오늘 일관하면서 저는 그때 모르는 일이었다. 뭐 이러면서 또 비서관들만 이렇게 책임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비서의 이런 태도라든지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오늘도 역시 관여를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할 확률이 한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네. 판단은 그래요. 지금. 마냥 부인하기만은 쉽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지금 왔고 참고인으로 지금 와서 특검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 그렇죠. 즉 증빙 자료와 진술이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금 두 사람을 같이 부른 부분도 사실상 여기서 뭔가 얘기가 다르거나 그렇죠. 뭐 이런 증빙 자료나 진술하고 다를 경우에 뭔가 대질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상상을 하는 준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여기서 아무리 지금 뭐 부인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요, 사실상 대지를 한다고 해도 이미 기존에 뭐 구속 상태도 아니었을 테고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을 다 맞춰놨다면 그 특검에서 확실한 증거가 아닌 이상은 이게 뭐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전망도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체부 그 컴퓨터가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조 현 장관이 지시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제 물적 증거로 잡혀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증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나왔다는 게 지금 나오는 네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부인을 상당 부분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 쉽지 않다. 오히려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증거는 별로 없는데 상당 부분 이제 진술들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도 요번은 빠져나가기 이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뭐 확실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수 있겠군요, 지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조윤선 장관 뭐 하드디스크 뭐 CD를 누가 뭐 찾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거 뭐 그런 자료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잘 짜맞춰 가지고 오늘 질문할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알려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법정에서 특검에서 확실하게 좀 명확한 자료를 들이대면 조윤선 장관이 그것까지 부인을 못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오늘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시 뒤 이제 오전 10시에 소환이 될 예정인데 원래 당초 이제 조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별도로 소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날 그것도 30분 단위로 하는 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대질 신문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그렇게 부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여기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느냐. 예컨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어떻게 보면 그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 2명이나 그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따라서 정황상으로 본다면 그 위에 상급자인 정무수석이 그거를 모른다. 그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정무수석과 또 이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또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이 또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불러서 이런 관계들을 엮어나가는 것을 그 관계를 좀 규명해내는데 좀 빨리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같이 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기가 지금 이 시각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윤선 장관이 출석을 했고요. 잠시 뒤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네. 예정된 시간대로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은 상태죠. 네. 보면은 이제 경찰들도 있고요, 취재진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잡혔던 모습이 뭐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화면에 잠시 보였습니다. 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병력들도 지금 특검 사무실 주변에 배치돼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왕 실장, 그동안 왕 실장이라고 얘기를 불려왔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그동안 청문회에서 출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요, 그 진술을 좀 거부해오고 이러면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청문회에 나와서 과연 나올까 싶었는데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의혹을 샀었거든요. 오늘 특검에 나왔기 때문에 글쎄 어떤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오늘은 뭐 그런 여유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같네요. 상황이 느낌에. 다르겠군요.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입장이 되고,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그거에 관련된 전직 비서관들, 전직 문체부 뭐 차관이라 이런 분들을 다 지금 자료를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최종 확인하는 자리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여유 있는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예. 국무총리는 뭐 상징적인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면은 대충 뭐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언론도 이야기합니다만 전혀 몰랐다는 거는 좀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동안에 막 엄청난 시간을 지금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밤새워 뭐 신문도 하고 이러면서 자료를 축적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여유 있는 그런 자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글쎄요, 지금 굉장히 수세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에 와서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왜 그러냐면 저희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도 그렇고요,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증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할까? 물론 이제 기소 단계 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로 일관했을 경우에 이거 과연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모른다 할 때는 위증죄를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증죄가 가볍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하는 모든 거는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증을 과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모른다고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좀 더 확실한 증거, 정말로 양심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들이밀면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얼마나 검찰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분들의 그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얻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장이고 그런데 그 법꾸라지 뭐 이런 오명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위상과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어떤 오명을 지금 씌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서 좀 나타나서는 이제는 뭔가를 좀 국가를 위해서 털고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원로의 어떤 자격이라면 자격으로서는 이제는 뭔가를 좀 자신이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상당 부분 공안 통치의 어떤 주역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라든가 지금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뭐 거의 그 후진국, 독재 국가에서나 나타날 만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처음부터 특검이 이거를 수사하면서부터 나온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문체부 이제 뭐 국장들 몇 명이 일거에 이제 퇴직을 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장면에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이 후진국형 이런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도 뭐 크로니 계급이라고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들을 지원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계급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권을 적용하고 네. 반대로 그것에 반발하거나 뭐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억압 정치의 유형인데 이것을 지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거의 뭐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증명이 된다면 그렇죠. 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오늘 이제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그 여태까지 한국에서 어떤 뭐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이 모든 우리 가치 체계를 규정하고 밑에 법률들이 이 실행하는 그런 내규를 다 만들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정도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공안 통치라고 모든 거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그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상황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이 블랙리스트는 좀 만들면 안 됩니다. 시대 정신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정보원이나 관련 부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리해서 무조건 그냥 막 다 매도하면은 그것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공공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저해하고 해치는 그런 활동은 또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안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뭐 제재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림 전시부터 세월호 관련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대한 어떤 억제도 있었고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세월호 이후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부터 뭐 많은 이제 뭐 문화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걸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의 비판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문학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것이 이제 국정에 부담이 가고 정권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만들고 그 리스트의 어떤 이유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온 거를 보면 뭐 누구의 지지를 선언했다, 야당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그럼 그 문태기 명단이 다 블랙리스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그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에 있어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자행이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과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세월호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뭐 계속해서 사건 때마다 사실은 많은 비판이 오면 그 비판이 추가돼서 명단이 추가돼 가지고 지금 거의 10,000명까지 와 있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이건 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리스트 작성 관리 또 지원 배제 실행의 총 지휘자 의혹을 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조윤선 지금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관여에 개입을 했다 이런 네.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금 이 시각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은요 특검 사무실 바깥쪽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안전을 대비해서 경찰 병력들이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특검 사무실 내부에 취재 기자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언뜻 보기에도 대단히 많은 수의 기자들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김기춘 전 실장의 출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기춘 실장,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한 15분 전쯤에 현장에 좀 도착을 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정도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기춘 네. 실장의 출석 예정된 시간은 10시인데요. 10시 그 주변에 이제 김기춘 실장을 구속하라 이런 시민단체들의 피켓 시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무력 충돌까지 이렇게 좀 이뤄지진 않겠죠. 경찰들이 어떤 통제를 어느 정도 좀 하겠죠. 근데 무력
충돌을 해서도 안 되죠. 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틀 내에서 신문을 하고 예. 만약에 제가 했다면 처벌을 받는 그것이 정당하지. 설사 우리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좀 화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다른 이제 여론을 표현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피켓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 현장을 보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또 이렇게 느끼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2인자였던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지금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특검에 출석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인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지금 아픈 현실이 또 단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절차라든지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은 인내심과 이런 합리성, 논리성을 통해서 네.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금방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성급함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뭐 결론까지는 저희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알았다라는 진술 자체가 사실 그것도 어렵사리 이제 진술을 한 거였거든요. 거듭된 추궁 때문에 나온 거였는데 사실 작년 9월에 이제 취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이 문제가 분명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국조특위 의원들이 계속해서 추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도 이미 논란이 됐었는데 왜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 안 했느냐. 이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본인의 어떤 직무가 있는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실 취임하자마자 봤어야죠. 예. 근데 그것도 안 봤고 또 끝까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개연성만을 얘기한 것이지 본인이 봤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끝까지 본인이 판단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만 얘기한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인데 네. 사실상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블랙리스트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정무수석 때와 지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때도 본인의 이제 부하 직원인 정무비서관 2명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걸 몰랐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관을 취임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돌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도 나오고 그런데도 안 봤다. 네.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을 하고 주무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또는 뭐 국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해서 안 봤다 그러고 1월 달에 봤다. 1월 달에 알게 됐다. 그것도. 봤다도 아니죠. 예, 알게 됐다. 그런데 1월 달에 왜 알게 됐다는 것을 1월 네, 며칠 잠시만요. 지금, 예. 저희 지금 이 시각 김기춘 전 실장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차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주변에서 이제 김기춘을 구속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좀 담담한 표정입니다. 무표정하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네, 현장에 기자들의 마이크가 꺼졌을까요? 기자들도 질문을 네.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일단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답변도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특검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근무할 때 그 네. 밑에서 정무비서관을 하는 신동철 씨하고 국민소통비서관을 하는 정관주 씨를 구속하면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느끼기에 이건 특검에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아마 조윤선 현 장관이나 전 김기춘 비서를 소환할 때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들을 축적했기
축적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의 표정을 보니까 예. 네. 상당히 무겁고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아니 과거처럼 그렇게 모른다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상황이 조금 우려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단은 뭐 기자들의 질문이 저희가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최순실을 모르냐라는 질문은 아주 정확하게 들렸는데요.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네, 역시나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을 확실하게 들이대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최순실 알고 있느냐 인지 여부를 계속 물어보는 것은 네. 사실은 우리가 청문회 때 그게 가장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시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죠. 사실 알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여전히 말 안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다는 거는 법원에서 그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됐다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사실상 본인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상당 부분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체념을 하는 상황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뭐 해결될 일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고 지금 조윤선 현 장관도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인데 예. 본인만 계속 물적 증거 없다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 부분인 것이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체념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체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동안의 어떤 기록들과 과거 발언들을 보면 과연 저게 체념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청문회 때도 나왔을 때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 이제는 모른단 말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또 거기서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각종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 실세인 검찰총장도 했죠, 법무부 장관도 했죠, 지금 또 비서실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게 사실은 연세가 꽤 많아요. 이제 80세 가까운 분인데 늦지막히 저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저분 정도는 경력과 그동안의 국가에 이렇게 복무한 이런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을 볼 때 그 얼마나 많은 검찰에 인맥이 있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고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정황적인 판단 지금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특검 사무실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도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의 그 명성을 잘 알잖아요. 예. 법꾸라지 뭐 등등의 법의 어떤 법관들의 어떤 네트워크 다 있을 것을 알고 이제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특검도 상당 부분 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 소환해서 인정 여부를 찾아보는 그런 장면, 뭐 구속 신청은 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까지 바로 가능할까요? 오늘 제 느낌에도요. 특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들려오는 소문도 그렇고 그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부른 것 같습니다.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제 마지막 판단 몫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공판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최순실 씨 역시 김기춘 전 실장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역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김기춘 전 실장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글쎄요 뭐 하나라도 좀 퍼즐이 맞춰져야 그 다음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공개된 것들이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특검은 상당 부분 퍼즐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다. 그런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행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제 뭐 이 구속 신청할 상태에서도 상당 부분 고려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퍼즐이 다 맞춰진다는 마지막에 어떤 판단만 남겨놓고 지금 소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드네요. 네. 특검에서 만약에 오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 역시 이제 혹시라도 특검의 수사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는 워낙에 이제 거물로 핵심 인물로 좀 꼽혀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탄핵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현직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저런 걸 고려하면은 아마 위증죄 쪽으로 갈 확률이 또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왜냐하면 완전히 지금 권좌에서 물론 완전히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도 중요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 역시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특검이 바라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노트라든가 네. 다이어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빼곡하게 나와 있다면 또 블랙리스트하고 연결이 되는 증빙 자료가 될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뭐 예컨대 김기춘 전 실장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고만 올렸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물적 증거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를 김기춘 전 실장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조윤선 전 당시 정무수석이 이제 지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네.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금 약 100여 명의 규모인데 지금 한 네 갈래로 수사팀을 네 팀으로 좀 나눠서 대기업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의혹이라든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련 또 비서실세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 또 비선 진료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관련된 수사도 지금 정점을 치달아가고 있고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정유라 씨도 지금 소환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특검 수사 종료 기한을 앞두고 굉장히 좀 모아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질문을 드렸지만은 최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검에서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없이 어떤 기소장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시간을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잡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은 지금까지 조사한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무의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탄핵 정국에서 지금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네. 탄핵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네. 특검 수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이영렬 중앙 지금 수사에도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특검에도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헌재에도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법률 지원단 변호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부르는 날 안 올 수 없어. 대통령도 안 갈 수 없고 여기도 안 부를 수도 없고 그건 해야 됩니다. 상방에서. 그거마저 안 하면은 지금까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연결고리를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행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과의 내용에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사안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원이 아니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도 블랙리스트의 수사 결과도 상당 부분
헌재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 헌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당장에 이 부분이 뭐 대통령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해도 굉장히 특검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수사가 지금 네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뇌물 혐의 수사,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속영장 신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블랙리스트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대통령도 마지막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선 의료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아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아마 김영재 원장 소환해가지고 막바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최순실 씨는 몇 가지 좀 고친 정도지 뭐 비밀 문서는 본 적 없다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큰 그런 범죄 범위 내에서 지금 마지막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인데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증인들의 태도 피의자들의 그런 진술 상황을 보면은 현재에서도 조금 일찍 판단 내리기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특검에서의 이런 대질신문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네. 상당히 중요한 한 주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비선 의료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선 의료 부분만을 위해서 그걸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권 보호 의무 이 부분을 어떻게 됐느냐. 즉 7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수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비선이 와서 의료했다. 뭐 의료 행위를 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시간, 즉 특정한 시간에 7시간이라는 뭐 300 몇 명의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간에 이런 의료 행위가 있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 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면 조사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순서죠, 순서. 예. 그래서 김기춘 전 시장까지 다 가고 여기서 대기업에 지금 뭐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거기다가 이제 뭐 SK, 뭐 롯데, 뭐 이제 등등으로 갈 텐데 거기까지 가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잡고서, 즉 증빙 잘 잡고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뭐 두세 번 대통령하고 수사하거나 조사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되면 이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었는데 요번에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검도 단 한 번에 뭐 제3의 장소 등등 해서 한 번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연장하기 전까지라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2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 대통령의 그 대면 조사 시점이 언제쯤 될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막바지가 되겠죠. 30일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단 쓰지 연장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거를 본인이 오케이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고 아마 속도를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낼 겁니다. 그래서 거의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한다면 네. 사실은 설 이후에는 설 직후 뭐 1, 2주 사이에 아마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설 연휴까지 포함해 또 그때도 뭐 새해 밝았을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뭐 설 기간에도 물론 하겠지만 한 달 남짓 지금 남은 시점이거든요. 글쎄 이제 보면 상대적으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비선 의료 관련해서도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특검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재 의원도 의사도 지금 출석을 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수사 진척 속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게 삼성 쪽에 이제 모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선 쪽은 조금 좀 소홀하게 언론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선 의료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연 더군다나 그 당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9시하고 9시 52분 사이가 지금 블랙입니다. 그 당 대통령이 혹시 TV라도 보지 않았느냐, 미리 알지 않았느냐, 보고서는 10시인가 들어온 걸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비선 의료들이 또 혹시나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의료 행위를 네.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끝까지 지금 특검에서도 울고 늘어지고 더 좀 분단위로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헌재에서도 좀 제출해 달라.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9시에서 9시 52분 사이에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납득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 진료도 했지만 결국에 그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 여부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도 해당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의료에 지원을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료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뇌물의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거에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또는 서비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려고 대통령이 뭐 이 중동 진출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을 막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면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뭔가를 이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주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대기업도 그렇고 뭐 비선 의료 행위도 그렇고 뭔가 그냥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받았을 때는 뭔가 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 이거는 뭐 일정 부분 뇌물 혐의가 왜냐하면 더 짙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하나는 사실 가운데 사실 전에 듣지 못했던 보안 손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청와대의 보안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저희 현장을 좀 잠시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또 학사 관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김 전 학장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특혜 주신 의혹에 대해서 네, 목소리 한번 인정하십니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정유라 씨에게 특혜 준 의혹 인정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이게 좀 놔주세요. 아니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냈는데 지금 모르고 지내셨어요?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유라 씨에게는 특혜 준 의혹에 대해서 인정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인정 안 하시고요. 몸이 아프신데 영장 실질 심사 오셨습니다. 특검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라는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201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알게 됐다. 그동안 모르고 지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당초에 청문회 출석했을 때 모습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초췌한 모습으로 좀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네,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호소를 해서 선처 전략을 쓰는 것으로 또 풀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검팀은 죄질을 좀 무겁게 보고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 현장이 지금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또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차관까지 해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10시 10분부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잠시 뒤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이제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어떤 표정으로 조우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시 10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립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게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만남인데요. 오늘 사실 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참 가족 관계인데 참 어색한 만남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제 평상적인 가족 관계는 이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특히 여자 조카 대 이모. 상당히 가까운 사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을 때 장시호 씨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동계 스포츠 영재 훈련센터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가 장시호 씨를 상당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독일에 있을 때 자기 집 정리도 좀 부탁하고 그러면서 물건도 좀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태블릿 PC를 검찰에 이렇게 증거물로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지금 문제점이 하나 좀 발견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활동 기록이 7월부터 11월 사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태블릿 PC는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양산 제품으로 8월 15일 중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의심을 사가지고 지금 변호인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그런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걔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데 오늘 아마 법정에서 마주치면은 좀 싸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태블릿 PC가 오늘도 관건일 것 같은데 진실 게임이 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여전히 뭐 모든 태블릿 PC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이 누가 줬건 그러니까 예컨대 장시호가 꺼집어내서 이제 갖다 줬건 뭐 JTBC가 가져왔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장시호 씨와 마주쳤을 때 상당히 이제 냉랭하고 그럴 텐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떤 이 친척 관계를 떠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형량을 감해서 빨리 나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네.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어진 장면.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왜 제출했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자기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데 자기는 스스로가 지시받아서 한 건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태블릿 PC를 제공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태블릿 PC에 자기 지시받은 것이고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걸 했었던 걸로 추측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오늘 만난다고 해도 굉장히 이모와 이제 조카의 그런 관계보다는 각자 도생해서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최순실 씨 헌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딱 3명만 뭘 하는 거예요. 본인, 박 대통령, 정유라. 네.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을 이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만난다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싸늘할 냉랭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게 특히나 사실 근데 이제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거를 통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앞서서 국회 청문회에 나서도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해서도 과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최순실 이모가 다 한 것이다. 최순실 씨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고 그때도 이미 약간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그때 특히나 사실 출석 자체도 동행명령장을 받고 나오기는 했지만 굳이 나올까 싶었는데 스스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진작부터 이제 저 최순실 씨를 좀 압박하는 어떤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피의자 중에서 가장 협조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장시호 씨입니다. 예. 아직 뭐 젊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네. 어린 지금 자녀가 있고요. 자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국회에서 증언할 때 저도 이야기 보니까 이모한테 많은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함성에서 온 16억 2천만 원인가 이 부분도 자신은 뭐 잘 모르고 이모가 다 알아서 한 걸로 어떻게 도와준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장시호 씨가 제출한 그 태블릿 PC 특히 사용 기간이 2015년 7월 11월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 씨가 왜 아직까지 뭐 삼성한테 돈을 안 보냈냐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돈을 입금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메일도 있고 또 2015년 10월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말씀 자료를 수정한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 그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국정농단의 상당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태블릿 PC가 지금 양산돼서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2015년 8월 중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고 증거물로 채택이 될지 안 채택될지 이런 건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지 그건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태블릿 PC 외에도 이제 어떤 삼성의 후원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장시호 씨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는 모든 부분에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법원 측에서 본다면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시호 씨와 이제 이 최순실 씨의 어떤 대질도 있을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사람과 네. 모든 부분을 그냥 막무가내로 부인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오히려 더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 씨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형량을 최대한으로 이제 감소시키자고 하는 이미 그런 입장이 섰기 때문에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최순실 씨의 주장과 굉장히 이제 충돌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장시호 씨뿐만 아니라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도 혐의를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그 장시호 씨와 좀 같은 맥락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순실 씨만 혼자 이제 약간 좀 고립돼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가장 충직한 충복처럼 돼 있어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은 공무원 윗분을 섬기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 권한을 행사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김종 전 차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는 막 모르쇠로 일관하다 최근에는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시인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아마 증거 자료로 검찰에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의가 될 텐데 역시 최순실 씨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적이 없다. 네. 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 그 서울중앙지법 모습인데요. 장시호 씨가 가장 먼저 법정에 들어섰고 그 뒤에 네. 김종 전 차관, 최순실 씨가 잇따라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담담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지금 고개를 숙여서 지금 취재진들이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장시호 씨가 먼저 들어섰고요. 김종 전 차관이 뒤따라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얼굴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는 외부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복을 입고 여성 교도관들이 양쪽에 이제 수행한 채로 들어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 이제 재판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들어섰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증인석에 앉았을 때는 교도관들의 손을 떠나서 증인 대기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양쪽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도 함께 봤는데 오늘은 연신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있고요. 잠시 지나가는 모습에 저는 느꼈는데 이제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표정을 좀 읽고자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하셨지만 굉장히 좀 미묘한 입장이 좀 느껴집니다. 가운데 김종 차관을 일부러 앉힌 것 같이. 근데 이제 김종 차관도 뭐 저만 본 건지 모르겠지만 김종 차관도 최순실 씨 들어올 때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이 그만큼 이제 사실은 위압감이 크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특이한 거는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복을 입은 상태 네. 아닌가요?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재판 때도 그랬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요. 취재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위축되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얼굴도 가리다가 이제 막상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센 모습을 좀 공격적으로, 보였다고 예, 예. 하죠. 오늘 역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도 뭐 그 패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잖아요. 환갑에 지난 나이고 지금 살아온 인생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태민이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도 아니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하나의 사교인데 종교의
교주의 딸로서 크면서 형성된 그 퍼스널리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본인은 또 재산이나 이런 거는 꽤 있잖아요. 상류층으로 살아오고 네. 또 권력층하고도 교류도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정기에 입문시키는 98년도부터는 권력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게 형성된 그런 인격적인 그 내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공이 좋은 내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인데 네. 지금 좀 나름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런 모습이 이런 화면을 통해서 자꾸 내보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헌재에 가서는 거기는 자기가 형량을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예, 예. 더 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네. 네, 어제 뭐 증인신문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 묻는 거에선 뭐 욱하고 언성을 좀 내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공개된 자리에서는 지금 고개를 좀 숙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뭐 어느 정도 전략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녹취록에 우리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 보면 목소리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주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꼭 이렇게 재판정에서 카메라 있을 때만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거나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또 카메라가 치워지면 굉장히 얼굴을 이제 정면으로 응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양면성이 항상 있어 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대통령 뒤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장면, 자기를 은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이런 장면에서도 공개석상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혹시 이제 오늘 이런 어떤 뭐 검찰의 증거조사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특별히 좀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좀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뭐 신경전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그럴 겁니다. 오늘도 아마 어제 헌재에서 한 내용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대통령을 도우려고 이렇게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우려고 했고 그래서 청와대도 이렇게 가긴 갔습니다만 몇 번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대통령을 좀 제대로 도우려고 하고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 이 선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거기 김종 전 차관 장시호 조카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 맞지 않느냐 확인할 때는 오늘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확률이 그러니까 많아요. 어제 헌재에서도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몇몇 일화를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1차 담화문을 발표할 때 개인적인 어떤 인연 여러 어려울 때 좀 도와줬다 이런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집에 가서 많은 위로의 편지 등을 해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갈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좀 도와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충인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인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인연의 시작은 사실 최순실 씨가 시작이 아닌 거죠.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그 어떤 일정 부분 자산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어간 것이 최순실 씨가 된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뭐 진짜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다가 봐준다면 좀 외로울 때 또는 뭐 정계 입문할 때 그걸 도와줬으면 그때로 이제 선을 긋고 본인들은 이제 그 역할로 마무리를 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이제 정계 입문할 때부터 네. 사실 보좌진들을 다 이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윤회, 최순실.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대통령은 상당부 의존했었던 것이고 그 의존을 언젠가는 단절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계기를 못 찾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장면들이 결국엔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그게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재계, 뭐 학계, 뭐 의료계 뭐 모든 전 사회 분야에 지금 농단으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서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게 좀 읽은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1998년도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이제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예. 대구의 아파트에
정윤회 부부하고 박근혜 씨가 같이 지냈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자금 2억 5천만 원을 그 당시 최순실 씨 모친이 살아있을 때 지원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홀로 살아오고 어떻게 보면 11.6 사태 또 문세광 저격 사건 이후에 심정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분인데 그 틈새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세트로 이렇게 온 측면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때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뭐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딱 끊고 스스로 자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 거로 이렇게 확인되는 거를 보면은 역시 저분들의 인연은 상당히 깊고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8년도에 재보궐선거 할 때 그 당시 뭐 어떤 자료 읽으면 2억 5천만 원을 대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치면 그 돈이 적은 손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런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담화문에서 이제 경계의 벽을 좀 허물었던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의 벽이 참 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 공인은 네. 우리가 이제 공인과 사인의 구분점은 그거를 얼마만큼 잘 구분해야 되는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인 것에서 배제하는, 분리되는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사실은 비선이라고 얘기하면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고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혼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우리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공사 분리, 구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우리가 다른 대통령들도 보면 마지막에 임기 말 때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은 거의 인척이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인들을 빗대서 이제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 네. 그것이 실제 정치를 이제 훼손시키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을 얼마만큼 잘 확고히 자리 잡고 추구하느냐가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줄곧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가정주부고 영재센터 사무총장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최순실 씨의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교육 사업하다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술을 한 부분인데 네. 지금 보면 뭐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국민들의 민심 여론이 분명히 반영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들어왔네요.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 강요를 인정한다. 이게 그 영재센터의 삼성에게 이제 그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장시호 씨가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이야기가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고 직무 관련성은 없고 단지 강요 압박에 의해서 돈을 냈다. 예. 대가성 없다. 이 부분을 삼성 쪽은 논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시호 장시호 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한다. 그 당시 16억 2,800만 원을 출연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재밌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인가 이분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삼성 쪽은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책임을 해야 했지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과거차관 장시호 조카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 맞지 않느냐 확인할 때는 오늘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 확률이 그러니까 어제 헌재에서도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몇몇 일화를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1차 담화문을 발표할 때 개인적인 어떤 인연 여러 어려울 때 좀 도와줬다 이런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집에 가서 많은 위로의 편지 등을 해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갈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좀 도와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충인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라는 말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인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인연의 시작은 사실 최순실 씨가 시작이 아닌 거죠.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그 어떤 일정 부분 자산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어간 것이 최순실 씨가 된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뭐 진짜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다가 봐준다면 좀 외로울 때 또는 뭐 정계 입문할 때 그걸 도와줬으면 그때로 이제 선을 긋고 본인들은 이제 그 역할로 마무리를 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이제 정계 입문할 때부터 네. 사실 보좌진들을 다 이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윤회, 최순실.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대통령은 상당부 의존했었던 것이고 그 의존을 언젠가는 단절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계기를 못 찾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장면들이 결국엔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그게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재계, 뭐 학계, 뭐 의료계 뭐 모든 전 사회 분야에 지금 농단으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서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게 좀 읽은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1998년도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이제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예. 대구의 아파트에 정윤회 부부하고 박근혜 씨가 같이 지냈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자금 2억 5천만 원을 그 당시 최순실 씨 모친이 살아있을 때 지원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홀로 살아오고 어떻게 보면 11.6 사태 또 문세광 저격 사건 이후에 심정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분인데 그 틈새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정윤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세트로 이렇게 온 측면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때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뭐 그러나 대통령에 대고는 딱 끊고 스스로 자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 거로 이렇게 확인되는 거를 보면은 역시 저분들의 인연은 상당히 깊고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8년도에 재보궐선거 할 때 그 당시 뭐 어떤 자료 읽으면 2억 5천만 원을 대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치면 그 돈이 적은 손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런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담화문에서 이제 경계의 벽을 좀 허물었던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의 벽이 참 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 공인은 네. 우리가 이제 공인과 사인의 구분점은 그거를 얼마만큼 잘 구분해야 되는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인 것에서 배제하는 분리되는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사실은 비선이라고 얘기하면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고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혼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우리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공사 분리 구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우리가 다른 대통령들도 보면 마지막에 임기 말 때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은 거의 인척이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인들을 빗대서 이제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 네. 그것이 실제 정치를 이제 훼손시키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을 얼마만큼 잘 확고히 자리 잡고 추구하느냐가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줄곧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가정주부고 영재센터 사무총장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최순실 씨의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교육 사업하다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술을 한 부분인데 네. 지금 보면 뭐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국민들의 민심 여론이 분명히 반영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들어왔네요.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 강요를 인정한다. 이게 그 영재센터의 삼성에게 이제 그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장시호 씨가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이야기가 삼성 측은 대가성은 없고 직무 관련성은 없고 단지 강요 압박에 의해서 돈을 냈다. 예. 대가성 없다. 이 부분을 삼성 쪽은 논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시호 장시호 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한다. 그 당시 16억 2,800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재밌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인가 이분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삼성 쪽은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책임을 해야 했지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과거 이병철 회장 시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하는 비슷한 그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내일인가요? 법원에서 네.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장시호 씨가 강요를 인정한다. 네. 그런데 이제 강요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장시호 씨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강요라는 것이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강요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엔 최순실 씨와 연결돼서 이제 박 대통령으로 연결점이 없다면 강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강요가 아니라 일정 부분 대가가 있어야지 무슨 이 삼성이든 어디든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강요 아니면 힘에 따르는 강요 아니면 대가.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장시호 씨가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가성이라는 것을 좀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증인 4명이 이제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거조사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증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데 진술을 또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해외 체류해서 네. 18일 이후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네. 이분도 이제 19일 이후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뭐 네. 출석을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문제는 네. 이제 고영태 씨인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맨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헌재에서 최순실 씨 나왔을 때 상당 부분의 어떤 책임을 사실 이거 고영태가 한 거다. 고영태 협박을 그렇죠. 했다고까지 얘기했죠. 고영태 씨에게 떠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이 출두를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찰은 소재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이제 헌재에서 문고리 탐욕망 중에 2명을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걸 못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헌재에서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실 그러면 이런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문고리 탐욕망이 안 간다 그러면 뭐 거기서 진술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국회 쪽에서 낸 증빙 자료들을 다 이제 전용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출석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본인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헌재가 이렇게 파행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탄핵의 상황에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솔직히 이제 사실 뭐 오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많은 핵심 증거 자료들이 고영태 씨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고영태 씨가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소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깜짝 등장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우려 깊게 보는 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 때만 해도 뭐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진술을 하고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해명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 사건이 시작된 발단을 어떻게 보면 고영태 씨 그런 기자들과의
어떤 취재, 자기의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신변의 뭐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당분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측근들한테 이야기하고 소재 파악은 됐다고 그래 어디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 어디 있는지는 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고영태 씨마저 헌재에서 지금 계속 변론을 하는데 뭐 7차, 8차, 9차 변론을 하는데 고영태 씨가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이 확신을 갖지 않는 그런 육성을 제공받지 못하면은 헌재도 아마 이 탄핵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네. 고영태 씨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안전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 저러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이런저런 상태로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이제 목요일에도 또 이 변론이 잡혀 있는데 헌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목요일에 지금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속도를 내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영향은 받겠죠. 아무래도 안 나오게 되면은 뭐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는 건 맞지만 네.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늦어진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헌재는 정해진 어떤 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 준거할 그런 증빙 자료들을 이미 양쪽에서 증거라든가 증인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런 어떤 증빙 자료를 갖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냥 그들을 기다리면서 늦어진다. 그거는 헌재 판결 늦어지는 것인데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지금 빨리 이렇게 결정하길 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데 이런 거 갖고서 계속해서 이제 헌재가 늦어지는 것을 방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헌재 자체도 상당 부분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헌재도 상당 부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그리고 헌재 소장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이 출두를 안 해서 예컨대 출석을 안 해서 뭐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 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고리 3인방은 뭐 혹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출석을 안 하더라도 그동안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태블릿 PC 관련 처음부터 JTBC하고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고영태 씨는 반드시 헌재에서 내가 보니까 육성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것마저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국민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촛불 민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좀 빨리 이 탄핵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재 소장도 공정성, 신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국정이 뭐 황교안 대행 체제로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돼 있고 또 대선 스케줄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판들이 짜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적으로 증명되는 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재가가 국정농단으로 현실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판결이고 대한민국 앞으로 헌정 질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특검과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세 곳의 현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전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시호 씨, 최순실 씨와 함께 이제 재판장에 들어섰는데 최순실 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영재센터의 사무총장도 아니다. 그 말은 이제 본인의 역할 자체를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듯 하고요. 최순실 씨의 증언은 교육 사업을 하다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장시호 씨, 영재센터의 삼성 후원금 강요한 부분 인정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직권남용 강요는
공소 사실대로 자백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김종 전 차관은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후원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요. 장시호 씨가 재판부 또 검찰 측을 향해서 미소를 보이면서 여유를 부린다라는 속보도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미소를 띌 정도면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일정 부분 프리바게닝을 한 부분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얼마만큼을 이제 구형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 법원에서 네. 사법부가 이제 언도를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검찰과의 어떤 협력과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형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런 엄중한 상황에서 미소를 이제 할 만큼의 어떤 여유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랬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뭐 맥락에서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네요. 그런 추측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장시호 씨가 뭐 큰 핵심적인 뭐 역할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신과 관여된 최순실 씨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뭐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일단 부분 이제 많은 큰 이제 물줄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가 한 부분들 갈래쳐서 나온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큰 물줄기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연관성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이제 차단된 것을 인정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사실 장시호 씨가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굉장히 당돌한 표정을 짓고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도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이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애초부터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약간. 그렇죠. 뭐 지금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네. 법정에서 박장대소를 한 건 아닐 거고 그냥 그렇겠죠. 표정상 이게 좀 침울한 표정이 아니다. 뭐 이 정도 해석인데 네. 장시호 씨가 평소에 이제 이모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러나 이번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두고 형량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유라 특혜 입학 과정 이런 것도 장시호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촌으로서 여러 가지 편하게 이야기 주고받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째 그 태블릿 PC를 검찰에 넘기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하고 김종 씨 저 표정은 뭐 장시호 씨하고 정반대로 상당히 무겁네요 보니까. 네. 지금 들어온 속보도 보면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변호인과 이제 끊임없이 귓속말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제 웃음 또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재센터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강요를 한 부분을 장시호 씨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벌써부터 좀 약간 각이 세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정 같은 경우는 각각이 자기의 어떤 죄를 판단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제 헌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헌재의 대상은 사실 박 대통령인 거고 제3자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 달린 건데 지금 장시호 씨가 저렇게 여유를 약간 갖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윤곽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변호인과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장면에서 자기 거를 줄여나가야 되거나 자기 거를 해명해야 되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고요. 김종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어느 정도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안에서 삼자가 같은 얘기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책임을 덜 갖느냐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단의 속보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 측이라고 나오는 건 이제 김종 전 차관의 변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직권남용 강요 혐의 대부분 좀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조금 전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최순실 씨가 변호인과 약간의 상의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좀 잡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귓속말로 이제 상의를 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죠. GKL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인데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영재센터 2억 원을 후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 전 차관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뭐 저 세 사람이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영역에서건 예. 다 영역이 이제 다 연결이 된 건데 거기서 소위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있는 부분이고 예.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장시호 씨는 약간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갖는 것 같고요. 예.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그 실질적인 실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는 장면에 거의 김종 전 차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시를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고 해도 광요에 관련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 부분 부인하는 걸로 일관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도 보면 김종 차관 삼성 후원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빠지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서 나왔듯이 예.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측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영역을 보면은 체육행정하고 문화행정 쪽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뭐 별로 관여하는 건 체육행정, 문화행정 쪽인데 김종 전 차관이 그 차관이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왜 차관을 들어갔고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은 저 양반이 아마 최순실 씨 심부름을 많이 했다는 정황적인 판단은 확실합니다. 하는데 법정에서는 지금 저렇게 저기도 모르쇠로 인정 안 한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위증죄 이상은 지금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더 확실한 증거로 본인의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제가 의구스럽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국정농단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문체부로 집중되잖아요. 예, 근데 예. 문체부로 집중된 이유가 문체부 예산이 대부분 지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통일부다, 뭐 외교부다, 뭐 이거 자기들이 써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체육 관련해서는 동계 올림픽이 있고 거기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자금이 이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종 전 차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연결고리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1기의 김재열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죠.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도 압력을 행사해서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 개인에게는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 원 횡령과 국가보조금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단 속보를 통해서 진술을 계속해서 좀 전해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내년에 예정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쥐락펴락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하나의 캐릭터까지도 이제 선정하는 부분까지 개입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뭐 현재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헌재 결정이 짧은 시간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네. 소문이 많았고 그런 부분까지 수사하려면 아마 차후에 별도로 아마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의아했던 거는 과거에 그 동계올림픽 그 추진위원장 했던 그 한진의 조양호 회장인가 네. 이분이 왜 갑자기 바뀌고 또 그 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잘 안 돌아간다. 업무 추진이 문제가 있어서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나고 보니까 뒤에서 그
거기에 이제 인사들 개입하고 뭐 시설물 만들고 이럴 때 특정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왔던 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때 정말로 공정하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분배를 하고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만 의구심 있는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가 얼마나 난맥상에 처하고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그 일 나중에 효과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특검, 헌재, 법정 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동시에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해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재판 또 변론 등에 다소 지친 듯한 표정이다, 무표정이다. 원래 저희가 당초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카메라가 빠지고 나면 좀 당당한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지금 감금된 지 그러니까 형무소 간 지도 벌써 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칠 부분이 됐고 이런 장면에서 다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이제 조카와 뭐 이런 다툼을 해야 되는 법리 다툼을 해야 되고 누가 예. 더 했네 덜 했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자기를 굉장히 숨겨왔고 이런 끈질긴 면모가 우리가 계속 발견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 하나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이거는 뭐 국가적인 사태를 지금 초래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에 뭐 법정에서 약간 뭐 의기소침했다 그걸로써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김경숙 씨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를 준 김경숙 전 학장의 영장실질심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숙 전 학장 정유라 씨에게 특혜 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들어가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도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뭐 특혜를 준 적 없다, 알고 네. 지낸 적도 없다, 2015년 8월, 9월 사이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뭐 또 한 가지 특검에서 조사하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화여대 이제 특혜 입학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 올보르에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 지금 국내로 송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지금 계속해서 혐의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유라 씨 진술도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서둘러 들어오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정유라 씨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 들어오려고 현지에서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해 가지고 네. 법원에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 범죄인 인도 조약 이런 걸 피해 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정유라 씨가 국내에 송환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본인 문제를. 그래서 여기 와서 만약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변호사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도 지금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지금 김경숙 물론 전 이대 학장,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이런 분들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궁군 전 이대 입학처장하고 유철근 교수는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여기 오는 순간 그 특혜 입학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로 증명될 개연성이 높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현지 변호인들이 한국의 조기 기후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최대한 덴마크는 선진국입니다. 인권을 가장 소중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뭐 조그만 애도 돌봐야 되고 이런저런 사유를 달아서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면 송환이 지연되는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환이 지연된다는 부분도 이번에 이 헌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정유라 씨가 이 삼성 지원을 사인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체결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혜 입학, 네. 특혜 학사 운영. 이것도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대입시의 공정성이거든요. 네.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업적 위주, 즉 능력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건강성이 있고 요번에 국정농단을 최순실 씨 그렇게 해도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데에는 그 건강한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네. 그것 자체를 그 들어가는 문을 흔들어 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해서 소환을 해서 입학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삼성의 어떤 체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두 분 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본질에 좀 벗어나는 듯한 질문이긴 아니요. 하지만 굉장히 아니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대학원 두 과목을 해서 유학점을 하면서 네. 우리 외국 학생들이 저는 반입니다. 국제대학원이다 보니까 외국 학생들하고 우리 국내 학생들 이야기를 토론도 한번 하고 이 문제 가지고 결론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국가는 국민한테 봉사하려고 있는 거고 모든 국가 행위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권층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거를 용납하라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 학생들은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외국 학생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잘 살고 모든 게 선진화된 나라로 특히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자기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한국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이런 면이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재밌는 상황에 이 참담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 입학 문제는 거론할 것도 없어요.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모든 사회가 진짜 충격인 거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은 출석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몇 분 늦으면 이제 지각이고 결석이고 네. 이런 것들 따집니다. 이거 안 하려고 정문부터 달리기를 해요. 이런 장면들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참담한 네. 거죠. 네.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건강성은 사실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든지 이거는 일벌받게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참담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그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떤 재산 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정치권에서도 이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최순실 박근혜 부정재산 환수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과거에 최소연 씨라고 개명했다. 최순실 씨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국민의 여론은 없고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네. 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은 아마 그것이 가능하게끔 여야가 국민의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최순실 재산이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내가 좀 의아심이 드는 게 박근혜하고 최순실 씨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나와 있는 사실이 없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이런 큰 여론은 없고 정치인들을 거부할 수 없이 통과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근데 박근혜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최순실 박근혜 부정축제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는 이제 최태민 씨로부터 만들어진 그 금액 돈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국고로 환수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최태민 씨가 벌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거에 이제 알려지는 얘기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통치자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흘러 들어갔다.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환수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회의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재벌 돈으로 두 재단을 만듭니다. 재벌 돈으로 두 재단을 만들지만 이 재벌 돈으로 만들어진 두 재단의 운영은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문체부 예산이 상당 부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네. 이제 더 블루K로 들어가고 블루K로 가서 사유화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결국에는 WK 즉 최순실 씨 돈으로 되는 이런 구조화를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제 놓여져 있는 예산들을 이번에 예산할 때 많이 줄였다 그러는데 네. 아직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면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세금을 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만큼 이 정부가 잘 쓰느냐도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만들어지는 계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